이제 6차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연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갖고 우리는 공부했는데, 이제 인간과 자연, 인간이 주축이 돼서 자연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용해서 살고 있는 현 세대에 있어서 인간이 과연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연에 대해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과 요 다음 시간을 다뤄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테마 둘은 인간이 자연보다 뭔가 우위에 있다 라고 보는 관점과, 오늘날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봤을 때 이 둘은 동등한 관계다 라고 봐주는, 이런 두 개의 관점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인간중심주의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왔던 자연관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이걸 중점적으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인데 완전히 줄여서 쓴다면 그냥 자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테마는 자연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54쪽을 준비해 줘야겠죠. 자, 54쪽 봅시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인간중심주의는 그 다음 밑줄 하나 꺼놔야겠죠.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다. 인간중심이란 말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본래적 가치 밑줄 놓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 그 마찬가지 뜻이 되니까 같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에 따르면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다.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다?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얘기죠. 물론 중세 이전에는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너라고? 그래요. 신이었죠. 더 우월한 존재. 그러나 자연과 인간과 둘만을 비교할 때는 인간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봤던 겁니다. 자연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했다.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했다. 조금 이따 그 아래에 있는 이 유명한 철학자들 얘기를 할 건데, 둘 다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한다. 도구적 자연관, 그것도 밑줄 하나 넣었죠. 자연을 뭐로 삼는다?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죠. 인간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근대 이후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르네상스가 지나고 그 이후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죠.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물론 긍정적인 게 나오죠.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긍정적인 거 가로로 하나 묶어 놓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한 결과, 그 다음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죠. 그거 가로로 여러분이 한번 묶어보세요. 그렇죠? 자원고갈 앞에서 가로 열고, 환경오염, 생태적 파괴 뒤에서 가로 닫고, 같은 환경위기가 나타났다. 지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여러분들 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면 어느 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인간중심주의는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유명한 이제 두 사람의 철학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 인간중심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베이컨이죠. 선생님이 베이컨에 대해서 가볍게 써줬습니다.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에 죽었습니다.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라고 얘기하죠. 어느 나라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 왔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하여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한다. 누구를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누구의 이익? 인간의 이익을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엇은 인간 정복의 도구? 뭐 집어넣을까요? 이 안에 있어요. 네. 그래, 지식. 지식은 인간 정복의 도구이다. 무엇은 순종하는 가운데 정복된다. 이 안에서 또 올라올까? 미리 동그라미 해놨네. 그렇죠. 자연은 순종하는 가운데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인과 무엇을 지배하는 법칙? 이제 답 나오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에는 쌍벽을 이루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저 베이컨의 나라인 영국과,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청 인상을 바짝 쓰는 바다 건너, 도보 해협 건너의 대륙의 대표적 주자, 어느 나라? 프랑스가 있었죠. 거기에 만만치 않은 철학자가 또 나왔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데카르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이론을 무지하게 반박을 합니다. 철학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이 자연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비슷하죠. 자연이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에서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철학의 아버지,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땡땡한다. 고로 나는 땡땡한다. 이건 안 가르쳐 줄래? 니네가 찾아서 하고. 그거도 보죠. 무엇을 기계적 인과 법칙에 종속된 단순한 물질로 간주했다. 무엇을? 또 여기서 골라야 되죠. 계속 그 답이 나오죠. 누가? 자연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을 인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식의 주관은 누가 될까? 주관, 좋아요. 우리 이래도 돼요. 인간 이러면 되는 거죠. 대상은 누가 된다? 자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자연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용 정복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다 철학에서는 라이벌이지만 자연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그래,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옆에 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러면서 한 학생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인간 중심적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파악 이렇게 돼 있죠. 예원이의 하루에서 인간 중심적 생활 태도 찾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예시와 같이 써보자. 쓰는 건 생략하고 왜 이런 게 인간주의적인 거로 나왔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원이의 하루죠. 예원이의 하루 같이 읽어봅니다. 예원이 늦잠 잤대요. 게으름뱅이. 그런데 우리 학생들 그렇죠. 아침에 그냥 머리 감고 말리지도 못하고 축축한 머리로 감기 되는데, 자, 뭐로 감았다? 그래요.
샴푸로가 맞죠.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인간 중심적이죠. 선생님 자랑 한번 할까? 선생님은 매일같이 머리를 감는데 선생님 그냥 그 세스핀으로 감아요. 그래도 머리 단단합니다. 조금 뻣뻣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자, 교복 빨리 입고 출근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누구 차를? 엄마 차를 이용했다. 그러면서 좋아해요. 야호 이랬습니다. 교실에 들어갔고 벚꽃이 한참 펴있고 이미 우리 학교는 져버렸죠. 사진 찍었는데 벚꽃이 쫙 날리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뭇가지를 툭툭 쳤겠다. 발길로 찼겠죠. 그래서 거기서 멋있는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빴어. 아침 식사 못했죠. 배가 고팠어. 학교에서 돈가스 나왔어. 빨리 밥 먹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담았겠죠. 배는 한계가 있어요. 밥과 반찬 중에서 남은 것을 그냥 버렸대요. 얘도 인간 중심적인 겁니다. 집에 오면서 집에 애완견 민키가 있었네요. 민키 멍멍 짖었어. 소리가 작아졌대. 왜? 성대 수술했다. 강아지가 짖어야죠. 여러분들 목소리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그런 죄도 있었어요. 벙어리로 만드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하긴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 벌이 많았어요. 무서운 벌 많아요. 중국사 공부하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이제는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 자, 지금 선생님이 주로 봤던 내용들. 동그라미 얼마나 거 쳤네요. 샴푸 사용한 거, 차를 이용한 거, 자가용 이용한 거, 나뭇가지, 그리고 잔밥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성대 수술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는 관광지 개발과 동물 생태계 해갖고 지금 이거 사진이 교과서만 못하니까 교과서랑 같이 봐주세요. 교과서 거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멋있죠? 자, 이런 동굴을 갖다가 우리는 석회동굴이라고 얘기해요. 석회동굴의 모습을 갖다가 찍어 놓은 건데 그 안에 사실 이 석회는 무지하게 오래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수억 년 전에 만들어져 갖고 서서히 화학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동굴인데요. 석회암동굴. 용식작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짝 표현했었죠. 자, 그런데 심하게 훼손됐다. 어떻게 이렇게 훼손됐어요? 이끼가 자라고 있대요. 이 송유굴도 유명한 석회동굴입니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렸네요. 그리고 종유석을 막 잘라갔어요. 이거 자른 자리.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를 뚝 잘란 겁니다. 화암동굴의 모습이고 동굴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점점 줄어든다. 인공빛으로 더 멋있게 폭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빛을 비춰준 것이죠. 거기 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개발한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을 자연에 미친 결과.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자연이 더러워진 것, 훼손된 것과 함께 이런 동굴에서 살고 있는 생물종이 멸종된 것.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의 그런 자연관을 갖게 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지구는 지금 서서히 좀 심각하게 해서 멸망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알아요? 지구가 뻥 하고 태어난 것. 카오스의 세계죠. 그게 보통 46억 년,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져 갖고
지구가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이런 식으로 지구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엄청 긴 기간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 현장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30한 5억 년을 그냥 버리자. 그리고 여기 10억 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요거 10억 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한 5억 년쯤, 정확하게 5억 6천만 년 또는 5억 7천만 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 앞까지는 지구의 역사를 시작의 단계, 원시의 단계, 그래서 시원생대라고 표현해갖고 공부에 대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5억 7천 만 년 전부터 그래도 생물체가 조금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 앞에는 거의 카오스의 세계라고 봐주면 되죠. 그러면서 동물이 나타나는데 아주 원시적인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슬슬 어류도 나타나고 파충류, 뭐 조금만 이런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식물도 거시 식물들, 그냥 고사리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어났죠. 양치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게 이어지기를 2억 땡땡 2억 한 3천만 년, 4천만 년, 한 요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진 역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얘를 그래서 고생대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중생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게 6천 내지 한 7천만 년. 요게 6천 내지 7천만 년이야. 요 정도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라고 얘기해 줍니다. 요 신생대 중에서 사람은 태어났죠. 물론 신생대가 돼야지 그 다음 포유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생대의 대표적인 동물 티라노사우루스, 쥐라기에 주로 활동했죠. 큰 공룡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요 정도야, 지구 역사에서. 그리고 진짜 어정쩡한 인간이 태어난 것은 그 인간은 거의 인간이라고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요거에 열로 잘라서 한 500만 년 전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누스라고도 얘기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해주는 거의 원숭이 수준의, 그러니까 거의 똑바로 잘 쓰지도 못해서 겨우 똑바로 쓰는 거야. 이 정도죠, 그냥 이 정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인간, 지금 현생 인류랑은 틀린 인간이 이때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진짜 선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또 10분의 1쯤 잘라서, 야, 표현하기도 힘들다. 여기 10분의 1쯤. 요만큼에서 인간이 이제 태어난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엔 괜찮았어요. 기껏해야 칼 갖고 싸움하고 뭐 이러면서 대량 살상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었죠. 이상한 코로나 같은 거 이때는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쭉 발전하면서 인간이 획기적으로 현대처럼 이렇게 발전한 것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부터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엄청난 역사 중에서 사실 바늘로 콕 찍기에도 넘치는 그 정도 기간의 인간이 요즘에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으로 인해서 이 유구한 역사의 지구를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고 망가뜨려서 어쩌면 앞으로 같이 죽어야 되는, 공생이 아니고 공사돼 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우려 속에 나타난 근래의 자연관이 이 생태 중심 자연관이 되는 거죠. 인간이 뭐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만들었어? 우리는 안락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라든가,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칠판도 그렇고요. 선생님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수명이 지나면은 전부 폐기물이 돼버리죠.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쓰레기가 되죠. 인간은 이 세상에 유일한 쓰레기를 만드는 동물입니다. 호모 쓰레기누스, 누군가는 또 정크누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멋있다고 얘기하더라고. 하여간 유일한 쓰레기를 만드는 동물, 이제는 각성해야 됩니다. 자, 각성의 모습을 56쪽에서 봅시다. 56쪽 핍니다. 생태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빨리 갑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얼른 펜 들고 인간이 밑줄,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 밑줄.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 바로 그게 뭐야? 인간중심주의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 그것도 미친 거죠.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포함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상이 사실 아주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생각은.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 나오는 생태중심주의 사상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환경윤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레오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 정도 밑줄 하나 거놓으세요. 랜드 에스틱 이렇게 써 있었죠.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게 대지의 윤리입니다. 대지의 윤리, 대지 자체를 뭐로 보고? 자연으로 보고. 그 자연이 인간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 여긴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기체로 본다. 같이 유기체로 본다. 그리고 대지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야 된다. 라고 봐주고 있죠. 그래서 대지는 거기 고딕체 읽어보죠. 생명 공동체. 그렇죠. 생명 공동체 옆에 설명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우리말로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생명 공동체죠. 생태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릴 게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역시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인간은 생태계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그거 믿지 않으세요? 생태계 안정 유지할 의무,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인간이, 선생님도 인간중심주의가 좀 있나 봐. 그래도 다른 자연에 비해서는 조금 위대한 것 같아. 그 위대함은 무엇이냐? 얘네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괜찮은 동물로, 생물체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고 있어요. 들려요? 내가 진짜 수업에서는 여기서 딱 끝낸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질 거야. 그거 57초까지. 양해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서 그 아래, 요거 자료 1을 선생님이 먼저 준비했네. 그 자료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작은 곤충들의 큰 역할입니다. 하나는 왼쪽 누구? 쇳덩구리. 오른쪽은 누구? 보이네요? 꿀벌입니다. 쇳덩구리 뭐 먹고 산다? 소똥. 그런데 얘가 풀 먹고 자란 소의 똥에서 유기물을 찾아 먹는데 지금은 사료를 먹여. 그래갖고 이 쇳덩구리가 다 없어졌대요.
없어지니까 얘가 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것. 1헥타르당 1톤의 배설물을 처리했는데 그걸 못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땅이 비옥해진데 땅이 척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꿀벌 어떤 역할을 해요? 꽃과 꽃을 날아가면서 개화, 꽃이 피는 식물의 수분, 수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결국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라지는 원인이 여기 있죠.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자체 영향을 주는데 조금 강조했죠.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 그러나 꿀벌이 쉽게 또 사라질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 자, 여기에 최원영의 10대를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빌려서 보시기 바라고요. 옆에 이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레오폴드의 얘기를 갖다가 사파로 만든 겁니다. 레오폴드, 이 사람이 레오폴드예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산림공무원이었던 레오폴드는 늑대 사냥. 누구를 위해서? 초식동물을 위해서. 여기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늑대를 다 잡아버리니까 여기 늑대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사슴이 많아져요. 근데 이 사슴이 풀과 나무를 전부 먹어치웠어요. 사슴의 개체수는 계속 커지는 거죠. 결국은 다 먹어버리니까 비가 오면 토양이 유실돼서 나무와 풀이 또 없어지고 실제 그 나무 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 다 뜯어먹어서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먹이가 없어서 누구도 죽는다? 사슴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모리군의 12달이라는 책에서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게 그런 말로 결론을 내렸네요. 생태계 구성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구나 했네요. 교과서는 그렇게 정리했네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 구성원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주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입장.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사람이 자연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인간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안락이라든가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싸그리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생태계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해서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조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요즘 와서는 비판적인 표현으로서 환경 파시즘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 파시즘이라는 용어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 2와 같은 시도죠. 세계 최초의 생태 공동체 마을 크리스털 워터스. 수성처럼 맑은 물로 이루어진 동네란 얘기겠죠. 어디에 있느냐?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엉성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엉성하게 안 그렸는데 잘 그렸네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시드니 아니야. 시드니 여기. 캔버라. 두 번째 도시 여기 있지. 멜버른. 걔네들은 그냥 멜번 이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퀸즐랜드는 이쪽에 있는 주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큰 도시. 한 4번째 큰 도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서부터 내륙쪽으로 한 100km쯤 떨어져서. 물론 이쪽에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보초 지역이 있죠. 이 산 안에 이런 마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곳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18개 나라 200여 명이 맨 처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에 1985년 환경운동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계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넓은 초지와 계곡을 중심으로 집과 도로, 상하수도, 저수층을 섬세하게 배치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인간 중심적인 구조물이죠.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자연과 어울리게 만들고 인간의 주거 환경을 자연과 어긋나지 않게 통합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실현하고자 했다. 어떤 것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죠. 이곳에서는 주로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짓고,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빗물과 계곡물을 받아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죠. 이로 인해서 무엇이 별로 안 생긴다? CO2가 별로 안 생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합성 세제 쓰지 않았다. 머리 샴푸로 감지 않고, 그리고 설거지 할 때 퐁퐁 같은 거 안 사용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나온 하수는 정원을 통해서 정원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도록 했습니다. 수질 오염을 갖다가 방지했죠. 요게 대기오염을 방지했다면 얘는 수질 오염을 방지한 겁니다. 이 외에도 유기농법으로 퇴비를 만들고 텃밭을 가꿨다. 이거는 토양 오염을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3대 오염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분석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생태 중심적 생활 방식을 찾아보고 이러한 생활 방식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렇게 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흐름을 갖다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퍼머컬처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퍼머넌트죠. 계속된다, 꾸준히 이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컬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화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지속 가능한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자연에 대한 관점, 자연관인데, 하나는 쭉 이어져 왔던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결국은 누가? 자연이 아픔을 겪는다, 지구가 아픔을 겪는다. 결국은 누구도 아파진다, 인간도 아파진다. 그래서 나온 게 한 100여 년 전부터 생태중심주의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창의융합활동과,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